또 준비해 오신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예. AI 초과 이익 국민 배당금 제한의 증시가 출렁. 예. 이 얘기부터 좀 해보죠. 어제 이제 지수만 본다라고 하면 사실 8,000포인트까지 0.3포인트 정도 남겨놓고 일단 8,000포인트를 일단 못 보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시장에서 장중에 이제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주식 보시면서 이거 왜 떨어지는 거라고 그렇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랬어요. 네. 사실 그 어떤 이제 언론에서도 사실 이게 보도가 안 됐었는데 이제 블룸버그 쪽에서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제 그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보도가 됐죠. 내용 좀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국민 배당금과 관련돼서 이제 어떠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시장이 어떠한 뉘앙스로 받아들였나 이게 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김영범 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에서 이제 AI 산업이 잘 되니까 초과 세수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얘기한 진화는 들어갔죠. 근데 시장에서는 이게 초과 이익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떤 좀 약간 그 나누자는 듯한 뉘앙스로 좀 캐치를 한 것 같은데 횡재세 네네, 느낌으로 맞습니다. 해석을 네. 했다라는 식의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앵커님께서 좀 약간 코멘트를 좀 주시죠. 네. 아침에 뉴스 브리핑 때 이 얘기를 했고요. 아 예.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저도 어쨌든 평론가로 활동하는 사람이니까. 그 김용범 실장의 의도는 이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 배당금이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절하지는 않았다는 부분에 저도 뭐 동의를 하는데, 그 AI 산업이 발달하면은 삼성전, SK 같은 회사들, 그러니까 AI 생태계에 있는 회사들은 큰 돈을 버는 게 당연하게 보이잖아요. 지금 이미 영업이익이 뭐 내년에 800조 이상 나올 것 같다고 하니까 두 회사 합쳐서.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기업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훨씬 많을 거라는 거죠. K자 형태로 지금 글로벌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양극화가 심해질 경우 그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한 거고, 이렇게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회사한테서 법인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고, 그런 부분, 그 부분들을 이제 국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분배를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그게 배당금 형태라는 말이 되다 보니까, 배당금을 잘 아시는 것처럼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걸 나눠주는 게 네. 배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 배당금이라는 말이 마치 삼성전자가 뭐 내년에 300조 이익을 내면 그 300조 이익 중에 뭐 법인세가 뭐 굉장히 많이 걷어질 테니까 그 법인세 걷어진 거, 또는 그거 외에 또 다른 부분들을 더 뭐 추가로 걷어서 뭐 마치 국민들한테 이번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나눠주듯이 그렇게 주는 것처럼 뉘앙스의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블룸버그를 통해서 전 세계로 타전되다 보니까 해외 투자자들도 상당히 좀 놀랬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거는 분명히 아닐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게 정부가 기업들의 이익을 법인세 이상으로 더 뭐 이렇게 일테면 좀 가져와서 걷어서 그거를 국민들한테 나눠준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 거라는 거고, 결국 정부가 AI 산업 때문에 양극화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양극화되는, 그러니까 좀 형편이 어려워지는 기업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정부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얘기가 나온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 다른 편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주식 움직임이 블룸버그 메인 뉴스에 나올 정도로 네. 전 세계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증시가 바로 우리나라 증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거는요, 저는 좀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삼성 SK에서 또 확 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이 있던 차에 뭔가 좀 차익 실현의 빌미가 필요했던 순간에 그런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제 근데 사실은 그 초고수 뭐 이렇게 미래에셋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렇게 뽑잖아요. 네. 고수 투자자들. 아, 예, 예. 네. 거기 매수 1위, 2위가 삼성하고 닉스였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감안하신다면,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투자를 굉장히 노련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제도 또 제대로 보여줬던 또 하루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거꾸로 된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다음 이슈 가보죠. 네. 네. 예, 한국의 기업 기대 순이익 세계 2위, 이익 대비 시총 아직 작다. 네. 네, MSCI 월드 지수에 편입된 기업만 기준으로 삼았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다음으로 2위라는 이제 분석인데요.
미국이 이제 12개월 이제 예상 순이익으로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익이 이제 9,500억 달러로 이제 부동의 1위고 우리나라가 3,300억 달러인데 그 밑으로 보면 이제 일본, 영국, 중국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다 작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MSCI 편입된 기업들의 이제 예상 순이익은 미국 다음으로 2등인데 MSCI에 편입되어 있는 지분율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을 갖고 있는 나라 대비해서 많이 좀 떨어진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한 2% 돼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2.3% 정도 2.3%? 되는 상황인데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2배가 좀 더 많죠. 이제 5%, 영국 3.3, 중국도 우리나라보다 뭐 2.8% 높고요. 대만도 3.1%로 아직까지 높은 편인데 한마디로 이걸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평가다라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귀결을 할 수 있는 의견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니케이 225 지수가 6만입니다. 6만을 넘었습니다. 코스닥 지수, 코스피가 지금 뭐 만도 안 됐고, 물론 뭐 절대 비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는 뭐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니까,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시총이 또 6위까지 또 올라갔습니다. 네. 네.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이슈 가보겠습니다. 펄어비스가 1분기의 영업이익이 2,585%가 늘어났다. 네. 기저 효과가 뭐 상당히 물론 많은 그게 있긴 부분으로 하지만. 작용하긴 했었죠. 네. 1분기 이제 영업이익만 2,121억을 좀 기록을 좀 했죠. 지금 어제 이제 이게 장 끝나고 이제 전해지면서 애프터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지금도 프리장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2,100억을 넘기긴 했는데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 온기 기준이 1분기에 다 나와버린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로? 네, 매출이 이제 3,285억이 나왔고 영업이 이제 게임을 사니까 영업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2,100억 넘게 나왔는데 1분기 매출이 일단 거의 작년 전체 온기 매출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올해 실적 기대를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어제도 사실 삼성 SDS 주가 굉장히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시초가를 너무 높게 잡다 보니까 이제 장중에 그쵸. 다 내려와서 좀 끝났는데 네, 어제 또 장도 안 좋았잖아요. 네,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일단 오늘 만약에 시초가 기준으로 밀린다라고 하면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기업의 실적의 가치를 따라간다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을 갖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은 자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일단 게임주 전체적인 분위기가 일단 중요한데 펄어비스 혼자만 가기 좀 힘들거든요. 근데 다음에 이제 펄어비스에서 나올 수 있는 재료는 21년도에 펄어비스의 주가 급등을 담당을 했던 게 네. 바로 도깨비였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조금 전에 나왔는데 영업이익 1,133억 1분기에 전년 대비 2,070% 증가. 펄어비스만큼은 아니더라도 NC소프트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서 글쎄요. 요즘 같은 그 반도체가 좀 쉬어갈 때 그 대안 이 뭐냐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들을 좀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데 글쎄요. 현재로 봤을 때는 NC소프트, 펄어비스 실적이 일단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슈 가보죠. 개인 탈 코스닥 러쉬 ETF 20거래일 넘게 순매도. 저게 코스닥에서 빠져서 코스피에 반도체로 간다 이런 식입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이슈화가 됐을 때 사실 이제 결론을 내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 빨리 이제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빨리 이끌어서 이제 코스닥을 띄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이게 문제시된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개인 투자자건, 기관 투자자건, 외국인 투자자건 좋은 쪽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그게 정상인데 네. 코스닥 쪽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거를 마치 문제시하는 건 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팩트만 좀 살펴보면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ETF 중에 하나죠. 코스닥 이제 150 ETF인데 이게 한 달간 거의 한 7,400억 넘게 자금이 순 유출이 있었다. 전체 ETF 중에서도 이 코스닥 150 ETF가 순매도 2위에 이제 다다를 정도로 일단 코스닥은 지금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사실 딱히 없는 상황이죠. 맞아요. ETF 네. 같은 경우 그렇죠. 사실 개별적으로 이제 어떤 종목을 탁 찍어서 로봇이나 뭐 몇 개 종목군들 바이오 들어갈 수 있긴 합니다만은 바이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제 3,000단 지역이나 알테오제나 이런 대장주급들 주가 흐름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좀 안 좋은 흐름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당분간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은 ETF가 아니라 이제 개별적으로 종목을 분석을 해서 들어가는 시장이 당분간은 유지되지 않을까 뭐 그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 이코노미 톡시가 마지막 코너죠. 한승현 NH투자증권 연구위원 나옵니다. 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죠. 그래서 이분은 2분기에가 본격적으로 이제 바이오를 볼 만한 때가 됐다. 마침 또 어제 오늘도 보니까 프리마켓에서 바이오주들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2분기 이후에 바이오주들 좀 한번 볼 만한지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부분들 좀 같이 좀 버무려서 자세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4개 이슈 박근혜 의원과 살펴봤고요. 오늘 박근혜 의원이 플로어에서 좀 집중해서 분석할 이슈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팔고 뭘 사나라는 부분입니다. 제목에 로보틱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세히 이제 그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프리마켓 저도 좀 한번 살펴보면 삼성전자 마이너스 4%, 하이닉스는 뭐 살짝 약보합 정도입니다. 그 정도고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다 안 좋죠. 자동차는 현대차가 아직은 살짝 약보합. 모비스랑 오토에버는 괜찮고 그 정도고 로봇은 어제만큼 엊그제만큼 강하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좀 플러스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조방원전 중에서 조선이 오늘 셉니다. 최근 조선주와 관련돼서 미국 쪽에서의 움직임들이 좀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 긍정적인 얘기들인 거죠. 그런 얘기들 좀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방산주도 뭐 강보합 정도 수준을 봐야 되고 원전은 썩 그렇게 좋지는 않고 오늘 전력설비 전선 쪽은 확실히 그동안에 워낙 급등해서 그런지 오늘도 상당히 좀 많이 4% 전후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박근혜 의원님 다시 바톤을 넘겨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보틱스로 갔다 이건가요? 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수급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이 어디를 팔고 어디를 사고 있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주식이라는 것은 외국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는 게 다 올라가지 않고 개인들이 사는 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인정을 하시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결론부터 내리고 말씀드리면 반도체를 팔고 지금 로봇을 사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그렇진 않죠. 근데 최근에 가장 많이 사고 있고 팔고 있는 종목은 반도체에서 로봇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5월 4일에서 8일 기준으로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권 로봇주가 독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많은 분석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5월 4일부터 5월 8일이냐? 어제 기준으로 하면 왜 안 되는 거냐?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기사가 왜 이런 식으로 나왔는지 저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5월 4일, 8일까지 외국인들이 로봇주를 굉장히 많이 샀고 9일, 10일에는 조금씩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변동성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한번 어떤 로봇주를 가장 많이 사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외국인들이 정말 제일 많이 팔았던 주식 1위가 항상 현대차였는데 이제는 외국인들이 현대차를 좀 사고 있는 느낌이죠. 현대차를 말씀드리면 작년서부터 외국인들이 현대차를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현대차가 안 떨어졌단 말이죠.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팔았는데 안 떨어졌으면 사도 안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 1위가 현대차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로봇 관련이죠.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으로 매수가 더 들어오고 있고 LG전자는 어제 기준으로는 사실 여기에서 2등까지 올라갈 수 있는 수급이 나왔죠. 어제 LG전자 외국인들이 굉장히 높은 순매수율을 좀 보여줬습니다. LG전자는 로봇도 로봇이지만 이제 데이터 센터가 묻기 시작했죠. 저희 코리아 빅샷에서 LG전자를 관심주로 소개를 시켜드렸을 때 굉장히 저점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린 게 LG전자는 데이터 센터가 묻어야 된다. 데이터 센터 냉각 관련돼서 지금 많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4월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산 종목인데 5월 달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판 종목. 사실 뭐 팔긴 팔았습니다만 갖고 있는 양에서 어떤 조절이 들어갔다라고 좀 판단을 해야지 이제 완전히 매도 쪽으로 이제 어떤 포지션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 조금 섣부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때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현대차도 좋고 로봇주도 좋은데 사실 현대차랑 로봇주들을 몇 대 몇으로 살지 나는 좀 힘들다. 그런 ETF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어제 나왔죠. 자, 다음 장 보면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KB증권에서 로봇 쪽에 관련된 의견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확인을 하고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현대차는 완성차 기업이자 전통적 가치주가 아니라 바로 어제 저희 그 코리아 빅샷에서 이제 제가 의견을 드렸던 부분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보틱스 선도 기업으로서 이제 현대차는 그동안에 항상 저평가 기업이었지만 성장주라는 어떤
어떤 제목을 달지는 못했었거든요. 타이틀을. 근데 KB증권에서 현대차는 이제는 성장주라는 타이틀을 달 필요성이 있어서 프리미엄을 부여를 받아야 된다라고 어떤 표현을 좀 해줬습니다. 자, 다음 장 보면서 그러면 어떤 상품을 사야지 현대차와 로봇주를 같이 살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즈 현대차 고정 피지컬 AI ETF가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라이즈는 이제 KB 자산에서 운용을 하는 거죠. 이제 현대차 고정이라는 것은 현대차의 비중을 항상 고정적으로 갖고 간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로봇은 조금 바꿀 수도 있고, 자 KB 자산운용에서 현대차 그룹과 이제 핵심 협력사 집중 투자 ETF를 상품을 내놨습니다. 현대차와 관련된 종목도 있지만 그냥 관련이 없지만 로봇 모멘텀이 강한 종목군들 들어 있고요. 일단 이런 부분을 살펴보죠. 어떤 종목 들어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종목 구성이 되어 있는 ETF는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이렇게까지가 이제 뭐 같은 계열이라고 볼 수 있고 현대 오토에버까지 LG 이노텍, LG CNS,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두산 로보틱스까지 그러니까 현대와 관련된 현대를 25% 내외로 고정을 시켜놓고 제목 자체에 이제 상품명에 들어가 있죠. 나머지들은 이제 현대 계열사들 관련 로봇과 관련된 어떤 관련 계열사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들은 로봇과 관련된 대장주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 로봇과 관련돼서 이제 현대를 사는 것도 좋긴 한데 이 나머지 종목군들이 이제 현대 안 갈 때 갈 수도 있으니까 좀 약간 평균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내고 싶으신 분들 이제 로봇과 관련돼서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품이 나와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관심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주 SK네트워크스예요.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 이 재미없는 기업 내용을 갖고 있는 거를 왜 관심주로 삼았는지 단 한 가지 단어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바로 업스테이지죠. 지금 현재 스페이스X 관련돼서 미래 에셋, 그다음에 SK텔레콤도 마찬가지고 그 신규 상장을 앞둔 기업들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업스테이지 이 국민성장 펀드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업스테이지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솔라라는 이제 그 LLM을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의 지분율이 SK네트워크스가 약 12.9%, 13%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지분 가치가 중요할 텐데 지금 SK네트워크스는 지금 현재 시총이 1조 원대 초중반이에요. 근데 이 지분 가치 같은 경우에는 3.5조에서 5조 원 정도 상장 추진 중인데 그냥 러프하게 4조 원으로 잡았을 때 13%니까 얼마가 나올까요? 한 뭐 5천억 정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SK네트워크스 시가총액 한 1,200억 내외 정도, 그다음에 지분 가치 13% 한다라고 하면 5,20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SK네트워크스 업스테이지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SK네트워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사업적인 내용도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SK네트워크스를 사업적인 부분보다도 이 업스테이지 지분 관련돼서 올해 하반기에 일단 그 상장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SK네트워크스 지금 사업도 괜찮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안정적으로 나름대로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어서 준비를 했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간단히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횡보하고 이제 상승 후에 나름대로 안정된 조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만 좀만 안정되면 다시 상승 추세 이어갈 가능성 높고요. 외국인은 이제 상승 매수, 그다음에 기관은 매도 쪽으로 약간 수급은 갈려져 있다.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네트워크스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